네, 이제 2부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트럼프 관세 정책과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입니다. 토론에는 발표를 맡아주신 김경준 대표님과 김병국 센터장님과 함께 가문한 전 캐나다 공사님께서 참여해 주십니다. 가문한 전 공사님은 한국과 북미 간 통상 정책 이슈에 정통한 전문가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구조 변화를 오랜 기간 관찰하고 분석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자문 활동을 통해 기업의 정책 대응 전략에도 깊이 있는 조언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번 토론의 사회는 김경준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 대표님 진행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30분 정도 발표에서 미처 좀 미진했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께서 토론은 어차피 부담 없이 커피도 드시고 다과도 드시면서 한 30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혹시 뭐 이건 좀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손을 들어서 나중에 질문하실 기회도 드리겠지만 또 그러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그 중간이라도 손 드시면 진행하시는 분께서 가서 질문을 이런 종이에 적어서 저한테를 주시면 그걸 뭐 질문을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국 센터장님은 아까 뭐 발표를 잘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강운안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은 주로 외교관 생활을 한 30여 년 하셨습니다. 미국 공사 참사관을 역임하셨고 캐나다 공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일선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뭐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또 외교적 차원에서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또 발표를 아까 가문원 위원님께서 안 하셨으니까 뭐 한 5분 내지 뭐 그 정도의 시간으로 현재 이 시점에서 그 전체적인 이제 통상 질서도 변하고 있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관세 이런 것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무엇보다도 어떤 맥락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가문환입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경제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저기 현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갑자기 초청을 받아서 저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초청해 주시는 분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신이 할 얘기가 있을 테니 좀 와달라. 그래서 좀 부담은 있었지만 그래서 좀 제가 생활해 온 거, 그 다음에 본 거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은 왔습니다. 근데 혹시 아까 우리 김병준 대표님 발표하신 것 중에 트럼프에 대한 진실과 오해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11월 달에 대선이 있을 때까지 우리나라의 보도를 보시면은 박빙이다,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거의 주류였는데 실제로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 주류 언론은 대체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한 달 전부터 이미 끝난 게임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혹시 RC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리얼 클리어 팔로틱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체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한 10개 정도의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트럼프가 이미 끝날 때 이겼다. 100석 이상을 갖다 일렉트로 칼리지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100석 이상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미국의 주류 언론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박빙이다, 안개 속이다. 그게 뭐냐면은 파퓰러 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치면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거의 한 1,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나와요. 또 그건 사실이고. 근데 그거하고 미국의 대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중요한데 그 선거인단을 보면은 이미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사실
해리스가 후보로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이 후보로 당선된 이후에 한 번도 선거인단 수에서 트럼프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근접하게 쫓아갔는데 9월, 10월 되면서 그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서의 그 표 차이가 아니라 추세인데, 추세 자체가 꺾이고 있었어요. 9월 이후에는. 근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뭐냐면 트럼프에 대해서 싫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싫기 때문에 사실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비슷한 게 이제 538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게 왜 538이냐면은 미국의 선거인의 숫자가 538명입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 숫자가 435명, 그 다음에 상원 의원 숫자가 100명, 그리고 워싱턴의 특별구에서 3명, 그걸 다 합하면 538이거든요. 그 538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는 끝까지 일렉토럴 칼리지 얘기를 안 하고 파퓰러 보트 얘기만 하면서 누가 될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538은 얼마 전에 그 회사가 날아갔어요. ABC 뉴스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진실은 진실대로 봐야 되고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싫든 좋든 트럼프는 실체는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에 있어가지고 선거의 주류가 어딘 것 같습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40대 중반에 오하이오 데이턴에 있는 40대 중반의 아줌마일까요? 20대 중반의 예일대학 정치학 강사일까요? 이게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진 게 1968년에 나왔는 The Real Majority라는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을 조성하고 하는 사람들은 예일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20대 중반의 정치학 강사,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의 답은 그게 아닙니다. 40대 오하이오주의 한 평범한 40대 중반의 아줌마, 아저씨들이란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치안, 마약, 이민,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누가 그 문제를 갖다 터치했느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트럼프가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류 언론이 악마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기대하고 그걸 갖다가 해결해 주려고 나온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근접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느끼는 중국, 그 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PC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되고요. 그거는 미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반영하는 거예요. 주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좀 보기 싫어요. 사실 저도 별로 트럼프를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걸 보시고요. 그럼 트럼프가 제기하는 게 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6가지가 됩니다.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중국 잡기, 그 다음에 경제 재생인데 경제 재생 중에도 제조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이민, 치안, 마약,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트럼프의 목표는 항상 일정했어요.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목표는 분명합니다. 근데 전술은 굉장히 유연해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는데 그건 전술적인 측면입니다. 전략적인 측면이고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물결이 흔들리는 걸 보는데 물결이 흔들리는 걸 갖다가 위에서 만드는 그 바람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람을 보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바람이 어디로 불어가느냐 하는 거지. 6가지. 이거를 향해서 불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럼 트럼프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손자의 숭배자입니다. 손자병법. 여러분들 혹시 거래 기술이라는 책 보셨죠? 거래 기술이라는 게 트럼프가 만든 책인데 그게 우리 한국말로는 거래 기술이에요. 그럼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The Art of the Deal이에요. 근데 혹시 손자병법 영어 제목 보셨습니까? 그게 Art of War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뉴욕 군사학교에 있으면서 이 책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걸 끼고 공부를 했고 그 손자병법에서 엄청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그 손자병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그 다음에 심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트럼프가 왜 심리적인 면을 중시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가 제기하는 것 중에 앵커링 전략이 있습니다.
앵커링 전략이라는 걸 다 아시겠지만 일단 높게 때려놓고 낮춰주면서 그걸 가지고 인식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 몇 가지의 기본적인 전술을 갖다가 알고 트럼프를 일단 봐야지 트럼프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지, 그게 과연 뭘 지향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돈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관세 문제는 지금 당장 얘기한 게 일찍기 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이 관세 얘기는 1980년대 처음부터 자기가 돈 내서 광고를 하면서까지 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옛날에 80년대 그때부터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향하는 바는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1890년대에서 2010년 예전에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까지 있었던 맥킨리 시대를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요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때 했던 게 결국은 뭐냐면은 보호주의, 그 다음에 세금 줄이고 관세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을 알면 우리가 트럼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이제 제가 좀 캐나다로 좀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제가 그 직전에 1917년, 19년까지는 미국에 근무했고 그때 의회 담당 공사장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선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는 제가 보니까 캐나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속국은 아니지만 거의 한 미국하고 한 나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긴밀합니다. 캐나다 텔레비전을 딱 틀면은 캐나다 뉴스가 안 나와요. 캐나다 뉴스의 70~80%가 미국 뉴스예요. 그 정도로 미국하고 관계돼 있고 캐나다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캐나다는 누워있는 칠레래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캐나다 국경선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가 그 넓은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인구의 거의 80%가 어디 그냥 미국 국경선에 쫙 모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캐나다가 인구는 거의 미국과 똑같은 생활권에 있고 이 사람들은 캐나다하고 미국을 구별을 안 합니다. 관계도 좋았고 같이 동맹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위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열받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캐나다와 미국을 갖다가 구별하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캐나다의 아이덴티티 더구나 그 관세 플러스 지금 미국의 50%째 주가 되라는 이 얘기가 그냥 엄청나게 그 미국 캐나다 사람들의 이제 국민적인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지금은 거의 망해가던 자유당 정부가 트럼프 덕분에 이기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초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거의 21%밖에 못 얻고 그 지지율 부진에 헤매던 자유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트럼프가 만들어줬어요. 트럼프로서는 자유당으로서는 거의 캐나다 자유당의 구세준 셈이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강대강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동상으로 생각하면은 캐나다 수출의 75%에서 80%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특히 캐나다 원유의 거의 90%가 미국으로 갑니다. 만일 미국이 관세를 때리고 하는데 거기 보복을 하면은 캐나다는 죽습니다. 사실은 트리도가 트럼프 만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25% 관세를 때는 캐나다 경제는 죽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죽어? 그럼 우리 주로 와. 50%째 주가 되면 못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것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캐나다가 과연 미국의 그 관세 보복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견뎌내기 어렵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일단은 캐나다는 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선은 자원이 많아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힘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에 우리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AI 관련된 부분은 캐나다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캐나다 우리가 상당히 이중적인데 지하자원도 많고 에너지도 많은데 또 AI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선거가 있거든요. 선거 때는 아무래도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게 유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좀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한 달, 두 달 이상 더 가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일단 4월 28일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총선 전에는 분명히 강대강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패를 가지고 미국하고 맞설 것인가? 우리가 과연 캐나다처럼 그렇게 강하게 맞서서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 어떤 그 의지나 아니면 역량이 있을 것인가? 그걸 갖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기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 관료도 아니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멕시코하고 또 캐나다가 양쪽 아래로 있는데 약간 대응 방법이 달라요. 그다음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를 수가 있고, 유럽은 또 이유는 상당히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민간기업, 그다음에 기타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진 패를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생산 기지를 갖다가 이전한다든가 미국에 현저를 한다든가 이런 건 될 수 있겠죠. 말은 쉬운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저 기간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또 미국이 워낙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패들을 갖다 일단은 놓고 그 놓은 패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패가 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발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조금만 더 붙이면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80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활동했던 이제 법관입니다. 법관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미식 예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음식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보다도 더 유명한 게 이 책 안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어떤 문구가 있느냐면 당신이 나에게 어제 먹은 것을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음식 관련된 다큐멘터리에 보면 앞에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네가 어저께 뭘 먹었냐?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콜라 마시고 뭐 그랬지. 그럼 난 네 건강 상태가 어떤지 말해주겠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본래 이 사람이 이걸 썼던 이제 취지는 뭐냐면 네가 어저께 무엇을 먹었는지 나에게 말해주면 나는 너의 신분을 이야기해주겠다는 겁니다. 귀족인지 상층 귀족인지 하층 귀족인지 평민인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뭔가 하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먹는 음식 자체가 신분에 따라서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저는 약간 좀 패러디하면 당신의 핸드폰에 깔린 뉴스 어플을 나에게 말해달라. 그럼 난 당신이 누구인지 내 이야기해주겠다. 라고 이제 저는 좀 그런 표현을 제가 잘 써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회사 한 두세 개를 주로 접하는 사람과 또 다른 회사를 접하는 사람은 뭐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에 대해서도 신문을 보고 앉았으면 트럼프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악마의 미치광이에요. 저 자신도 뭐 제가 뭐 달리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 계기가 한 7, 8년 전에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그때는 뭐 당선은 안 됐지만 공화당 후보까지 지명이 되나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아니 뭐 욕을 하든 말든 간에 진짜 미친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 사람이 쓴 책이나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래의 기술을 읽어봤어요. 그게 이제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87년인가 뭐 8년에 그 해의 탑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는 그걸 읽고 나서 이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되게 이제 트럼프가 썼으니 뭐 내용 뻔하겠지 뭐 지가 썼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 한번 읽어라도 보자라고 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아주 잘 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트럼프가 보통 내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문제를 떠났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트럼프의 악마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찌됐든 이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흔히 언론에서 쓰듯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거래 기술은 한번 뭐 읽어보실 만합니다. 저는 뭐 읽고 욕하셔
또 되고 읽고 뭐 생각을 바꾸셔도 되고는 뭐 무방하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가 참고로 그 자기가 평생에 딱 책 2권만 고르라고 한다면 손자병법과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시간이 이제 한 10분 이내로 남았는데요. 저는 이제 김병국 센터장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했지만 뭐 미국 국채 금리가 흔들리고 해서 또 내부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다. 뭐 또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봐서는 중국이 아무리 컸다지만 아직은 미국에 못 당하니까 이 결국은 미국이 무조건 이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저도 섣불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고백을 하셨죠. 나 친중이라고 김병국 센터장님께. 그래서 뭐 중국이 잘한다, 미국이 뭐 잘한다는 그건 좀 의미가 없는 질문인 것 같고 저는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다 아시는 대로 2001년에 WTO에다 가입을 시키면서 사실 오늘의 중국을 만들어줬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근데 지금 또 중국이 여러 가지로 눈 부라리고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만만치 않으니까 뭐 투키티데스 함정이니 이런저런 수사적 표현들이 또 난무하고 있죠. 실제로 뭐 누가 봐도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한판 승부지 이게 뭐 대충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미국을 응원하냐 중국을 응원하냐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지금 친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근곤일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겠죠. 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완성은 없다 하지만 판정성은 뭐 누군가는 하겠죠. 미국이 이 국면에서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또 약점은 무엇이냐 서로 간에 그것을 공격하고 활용하겠죠. 또한 중국이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냐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제 대표님께서 주신 질문을 저는 좀 제가 해석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권투시합을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미국의 소비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중국의 소비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좀 더 시각, 관점을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도 좀 제가 읽었던 저는 아직 사실 거래 기술이라는 책은 읽어보진 못했고 다만 제가 좀 눈여겨본 책은 뭐 옥스퍼드 대 교수님이 몇 년 전에 발표한 책인데 신뢰이동이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랜 기간 글로벌 경찰의 지휘국으로서 모든 국가의 신뢰를 쌓아왔고요. 그 신뢰를 축적해온 기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미 다른 국가에 이렇게 적금을 많이 늘어놨었죠. 근데 그 적금을 지금 하나둘씩 깨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반대로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자본도 많았고 대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국과 비교해서 좀 아마추어답고 프로스럽지 않다라는 시각이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더 심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뀌는 시각은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산보다 소비에 집중한 나라라서 최대 소비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시장, 미국의 소비자를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 또 그 안에 이런 소비 구조나 소비 패턴, 소비 아이템들을 잘 살펴보면 미국의 일반 중산층 노동자들이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아이템이라든지 필수템들을 중국산의 저가를 그동안 많이 활용해 와서 미국이라는 경제가 일부 지탱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다 보니 이런 포퓰리즘 기반의 각 정국이 그런 소비자의 관점보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관점. 사실 정부라는 게 좀 더 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어떤 정책의 가이던스를 마련해 주는 건데 그게 지금 어느 시기에는 굉장히 외면을 받고 있는 시기이고
사실 그거를 이렇게 거느려줄 수 있는 게 국가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시국에서는 국가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은 다국적 기업, 특히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건드려줄 수 있다면 오히려 감동의 어떤 그 승수는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할애되면 2, 3분만 더 말씀드릴 게 아까 못 드린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챗GPT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사실 이제 챗GPT가 얼마 전에도 되게 중요한 발표를 했죠. 메모리라는 기능을 발표를 해서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아마 무료 서비스 쓰시는 분, 유료 서비스 쓰시는 분 다양하실 텐데 내가 그동안 챗GPT에서 어떤 질문을 많이 했는지를 갖고 이 사람의 그 질문 패턴,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정보화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부분인데 또 하나 이 두려움에 앞서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샘 알트만이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이 앞으로 소비자 그 인구는 계속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그렇다면 이 소비자의 수는 줄어들 텐데 이 하나의 소비자를 어떻게 보면 전 주기 안에서 우리의 브랜드와 아이덴티티에 가둬둘 수 있는 이런 전 생애 주기에 그 사람의 모든 성향과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기속적으로 데이터 모니터링을 하는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떤 제조업이든 어떤 서비스업이든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할 때 그 이런 인공지능의 LLM 생성형 데이터들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가고 활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여러 규제 리스크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희가 해외 시장을 공략할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어떤 아이디어이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은원 그 연구위원님께서 쭉 들으셨고요. 좀 발표도 한 말씀 하셨지만 또 거기서 했던 이야기에 또 다른 말씀도 들으셨으니까 마무리 삼아 한 1, 2분 정도 와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경제 기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뭐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삼아 한 1, 2분만. 예,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정치와 경제가 결합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국 주도의 미국 헤지모니의 자유주의 질서 내에서는 경제와 안보 정치가 어느 정도 절연되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지만 아까 저기도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은 그게 절연될 수 있었는데 이게 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자유주의 질서가 이렇게 거의 지금 명백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는 불확실성의 그러니까 복합적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경제와 안보가 이렇게 연결된다. 그렇다면 여기 많은 CEO들이 계시겠지만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경제만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걸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지나간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존재가 과연 이 시대를 갖다가 만들었느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시대가 이런 사람을 뽑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뽑힌 거고요. 그러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식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분간은 미국이 구축해 놨던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가 이미 헤지모니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 기존에 미국이 구사하던 그런 자유주의적 담론을 미국이 중국이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정치와 경제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면 CEO들이나 이런 경제 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과연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이번에 많이 좀 헷갈려 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킨다고 하면서 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동맹국도 다 지금 떨쳐버리고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 떨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일본이라든가 아시아에 있는 그런 동맹국들한테 굉장히 하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을 고립시키려면 동맹국들을 갖다 모아야 되는데 친구들도 모아야 되는데 결국 친구들 있는 친구들을 다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으로 상황을 몰고 간단 말입니다. 과연 왜 이럴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동맹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수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유럽은 일단은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손을 빼도 러시아로 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은 우리 요즘 용어로 말씀드린 axis of upheaval입니다. 옛날에는 axis of evil이라 그래가지고 악의 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다 격변의 축이라고 용어를 바꿨더라고요. 미국에서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뭐냐면 미국 주요의 자유주의 질서에 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누구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네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 네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연합전선을 깨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때 바이든이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만일 러시아를 막으면 러시아가 중국 편으로 갈 텐데 이걸 갖다가 막아야 되느냐 안 막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크레디빌리티 문제,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미국의 크레디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 제재 한다는 정도로 선에서 막았는데 그게 안 통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이 젤렌스키한테 망명철을 갖다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젤렌스키가 안 갔어요. 일주일 동안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은 애당초 우크라이나를 버릴 계산이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저항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살아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버티면서 유럽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는 뭐라고 했느냐면 우크라이나 필요 없다, 버리자, 확실하게 버리자 라고 얘기했고 그게 쭉 지금까지 온 거고 바이든은 버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다시 패를 가져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미국은 지금 그 소위 격변의 축, axis of upheaval을 갖다가 갈라치기를 하고 싶어요. 트럼프가 바이든을 비판하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왜 내 나라에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엔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러시아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심지어 북한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일단 둘둘 떼어놓겠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이란을 조지고 러시아하고 북한을 갖다가 일단 달래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를 그렇게 구슬른다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중국 편에서 미국 편으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중간 정도에서 이제 적대적인 행위는 좀 안 하겠죠. 이게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에 대해서 벌이고 일종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체로 많은 저희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정학의 시대, 지정학의 귀환의 시대에서 절대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 독립으로 가지 않는다. 경제 문제 연결된다. 그게 단순히 그냥 경제 안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 그 다음에 트럼프가 벌이는 수게임에 대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싫지만 북한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해주고 북한의 북핵 문제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하는 거 보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언짢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벌이는 수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1분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오버했는데요. 오늘 주제 자체가 이제 500대 고속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저성장 시대 퀀텀 점프 기업의 성공 방정식이 이제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500대 고속성장 기업을 보니까 굉장한 규모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속성장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디지털 개편의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모델로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야기하듯이 이제 제조업의 판도 변화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한 5년간의 격변기 뭐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회를 잡았다면 현재는 어쨌든 이제 국제 무역 질서가
본격적으로 이제 변답화에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아직 뭐 방향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기는 그 신문에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니까요. 시작하고 한 1년 걸렸어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소위 말해 세틀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도 이제 그런 과정에 있고 앞으로 한 1년여에 걸쳐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걸쳐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결론이 나겠죠. 뭐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새로운 방향성과 그 방향성이 가져오는 이제 기존 질서의 변화가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뭐 당연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연히 그 엄청난 위협 요인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91년 소련 붕괴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혼돈의 시기였지만 우리나라 기업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소위 미중 갈등 관세 전쟁도 그리고 관세 전쟁이 상징하는 소위 말해서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도 우리나라 기업에 또 다른 형태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